시작할게요. 일단 첫 번째 논문은 분리 큰데 제가 이거 왜 했냐면 사이테이션도 많기도 하고 옛날에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뭐 랩셈이나 이렇게 하다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교수님도 어, 구체적인 거를 아직은 캐치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일부러 준비했습니다. 충분히 유명한 논문이고 많이 사용돼가지고 일단 이 논문 첫 번째 모티베이션은 어, 어, 일단 그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 대해서 좀 해보자면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는 되게 여러 가지 태스크를 포함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BQA라고 해가지고 이미지랑 퀘스천 주면 거기에 대한 앤서를 아웃풋으로 내는 거. 캡셔닝은 이미지 넣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 듣는 거.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는 뭐 텍스트 줬을 때 이미지 찾는 거. 아니면 이미지 넣었을 때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객관식 텍스트가 있으면 그거 찾는 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옛날에 지금은 뭐 프리트레이닝 유니모달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많이 했었지만 이때만 해도 그냥 비전 인코더, 랭귀지 인코더 다 붙여놓고 다 학습을 하곤 했었는데 그게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되게 컸어서 솔루션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비전 모델 그리고 랭귀지 모델을 사용하는 거를 하나의 컨트리뷰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 모델은 클립 VIT를 썼고 랭귀지 모델은 OPT나 이거를 썼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랭귀지 분야를 제가 잘 몰라서 이 분야는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기존에도 비슷한 프리트레인드 모델 그대로 갖고 오는 논문이 플라밍고 같은 게 있었는데 걔네는 캡셔닝 로스만 적용했다고 하고 그거랑 다르게 다양한 로스를 적용함으로써 성능을 부스트업했다라는 이야기고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얘네의 어프로치가 뭐냐면 첫 번째로 그 비전 인코더랑 그리고 랭귀지 인코더랑 연결을 해주는 큐포머라는 거를 큐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제안을 해요. 그 아키텍처를 다음에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큐포머의 풀네임은 퍼링 트랜스포머라고 불리고 학습 단계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스테이지는 그냥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고 두 번째 스테이지가 LLM 사용해가지고 제너레이티브 테스트까지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말하면 좋을 게 둘 다 데이터셋이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랑 캡션이 이렇게 데이터셋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둘 다 똑같은 데이터셋을 써요. 이미지랑 캡션. 좀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성능은 뭐 플라밍고보다 훨씬 좋으면서 그리고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게 리절트고 그러면 퍼포머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 얘가 이미지 인코더에서 나온 피처를 받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후에 피처를 뱉어요. 그리고 그 피처가 나중에 그 LLM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이즈를 보면 257개 곱하기 1024개 디멘전의 피처가 들어가서 얘가 크로스 텐션 먹이어 가면서 러너블 쿼리로 통과해가지고 마지막에 32개 벡터 그리고 각 벡터 디멘전이 768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를 첫 번째 학습을 어떻게 하냐? 제가 두 가지 스테이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스테이지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고 얘는 세 가지의 로스가 들어가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하나는 클립 로스고요. 클립 로스 인퍼런스 한 번 해가지고 이거 비전 인코더, 이게 텍스트 인코더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가 텍스트 제너레이션인데 내가 이미지 넣었을 때 여기에 있는 피처가 한 방향으로만 어텐션 들어가면서 텍스트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생성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인퍼런스 때는 이미지 텍스트 매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클립이랑 비슷하긴 한데 얘가 조금 다른 게 이 텍스트가 이 이미지랑 연결이 된 건가 안 된 건가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만 하는 태스크입니다. 뭔가 비슷하긴 하지만 각각의 효능이 있다고 해서 쓰이고 있고 세 번째 스테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학습을 했어요. 얘를 그러면 걔를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나오는 아웃풋을 LLM에 통과시키는데 하기 전에 그냥 간단한 클릭 커넥티드 레이어 통과시켜서 디멘전 맞춘 다음에 여기다 넣게 됩니다. 별거 없죠. 사실 얘 묶어놓고 이렇게 학습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과를 보면 얘가 다 프리즈가 되어 있고 얘네만 러너블이니까 그 파라미터 사이즈가 다른 것보다 러너블 파라미터 사이즈가 다른 것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태스크, VQA나 이미지 캡션이 이런 거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고 장점이 뭐냐면 여기 LLM 쓰잖아요. 그래서 LLM이 갖고 있는 뭔가
백그라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 이미지 넣으면 그냥 차 이거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LLM에 지식이 있으니까 이거 아우디고 아우디에 어떤 차고 성능은 어떻고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왜 놀라고 있냐. 사실 캡션만 학습시키면 그냥 닭이랑 사람만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웃기고 이게 왜 뭐 이런 리즈닝을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 이야기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알고 있어요. 얘네 둘 중에 누가 중냐 뭐 이런 것도 LLM 안에 있으니까 다 알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 LLM이 틀리는 것도 얘도 틀려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캐나다에서 겨울에 입어도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뭔가 할루시네이션과 같은 그냥 LLM에서 전통적으로 발생하던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도 발생하는 게 리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4분 동안 질문 받겠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방금 저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네. 저렇게 유저랑 AI랑 둘이 지금 멀티턴을 한 건가요? 아니면 좀 네. 시각적으로만 저렇게 표현을 한 건가요? 멀티턴도 돼요. 이게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생긴 게 보면 안 나왔구나. 생긴 게 보면 여기에 이미지 인코더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LLM 그러니까 텍스트 인풋이 들어갈 텐데 이거는 그냥 학습을 하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이 LLM 자체가 이미지 인코더의 피처를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이지 정말 이거대로 꼭 인퍼런스 해야 된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얘는 어디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 앞뒤에 텍스트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퀘스천을 보면 이미지 넣고 그리고 텍스트 넣고 그럼 아웃풋 내겠죠. 그럼 그거로 다시 인풋을 얘로 넣어주고 그러면 거기서 LLM에서 또 아웃풋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여기 뒤에 없고 이미지 피처를 이렇게 넣어줬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어디든 위치해도 된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없으면 넘어가시죠. 그래서 또 첨언을 하고 싶은 거는 그 비전 랭귀지 모델이 이렇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되게 별게 없어요. 그런데 학습시키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데이터 사이즈가 엄청 크고 막 V108개로 8일, 7일 정도는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해줘야 해요. 이게 지금 프리즈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해도 이거 학습시키는데도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테스트로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리고 LLM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도 얘가 뭐 플로팅 포인트 16 쓴다고 할 때도 메모리도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얘가 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알아두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논문이 비전 랭귀지 모델 빌딩 할 때 뭐가 중요한가에 대한 논문인데 이 논문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 허깅 베이스에 오픈 VLM 리더보드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현재 탑4를 제가 스크린샷 태워 놓은 건데 여기 위에 세 개는 뭐 자신만의 랭귀지 모델, 자신만의 비전 모델을 써가지고 막뭐 중국에서 데이터 많이 써가지고 어쨌든 자기만의 모델을 학습을 시킨 거예요. 파라미터 사이즈 수도 엄청 많고 그래서 이거 라바는 좀 살짝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간에 파라미터 수가 엄청 많고 근데 얘는 파라미터 수도 적고 그리고 이것들도 어디서 주워올 수 있는 오픈소스 인코더거든요. 그래서 비전 인코더랑 랭귀지 인코더도 어디서는 갖고 올 수 있는 걸로 여러 가지 어블레이션을 통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었다라는 논문이어서 갖고 왔고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서 뭐 재밌겠다 하고 봤는데 잠깐만 이거 잘못 재밌겠다 하고 봤는데 사실 그 안에 있는 콘텐츠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모티베이션 인트로 같은 걸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왜 우리가 비전 랭귀지 모델을 잘 만들어야 하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되게 활용 범위가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PDF 리딩 같은 것도 PDF 안에 그림 같은 것도 텍스트도 잘 인지하는 거, 플러스 차트 같은 거 보는 거나, 아니면 요즘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웹페이지 코드로 만들어주는 것도 다 그냥 비전 정보 받아가지고 랭귀지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빠른 예시들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이런 비전 랭귀지 모델들이 요즘에 그 로보틱스나 비디오 언더스탠딩에 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비디오 언더스탠딩을 하면 뭐 앞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얘네들이 액션까지 판단을 하거든요. LLM이. 뭐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뭔가 포텐셜이 있어 보여서 요즘 보고 있고 그런데 이 논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비전 랭귀지 모델 앞에처럼 프리트레인드 갖고 와가지고 붙이는데 그거에 대한 어블레이션이 진짜 별로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수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diverse relation study 뭐 수행이 됐다 하고 적어놨고 그런 다음에 그런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모델을 자신들이 만들고 그 모델을 앞에 봤던 리더보드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observation이라고 해서 finding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그냥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evaluation metric은 대표적인 4개의 태스크가 있는데 VQA랑 얘는 그냥 아까 봤던 뭐 이 이미지에서 뭐 닭이 몇 마리야 이런 거 심플한 거 그리고 텍스트 VQA는 OCR 잘하는지 보는 거거든요. 뭐 손글씨 같은 거 막 써놓고 그거를 토대로 여기 있는 거 해석해줘 막 그런 거 그리고 얘는 엑스터널 로지까지 보는 거 얘 캡션 잘 썼네. 그래서 첫 번째 observation은 별거 없고 내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갖고 와요. 랭귀지 모델이랑 비전 모델을 갖고 오는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그 얘기인데 어쨌든 똑같은 뭔가 실험 세팅을 구사해 놓고 랭귀지 모델만 바꿨을 때 그리고 파라미터 수도 똑같은 거를 사용했을 때 뭐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스랄? 이스랄? 이스랄이 더 좋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파라미터를 사이즈를 가진 모델이 있는데 얘가 더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뭔가 퀄리티가 좋은 LLM 쓰는 게 성능 향상이 5나 성장을 준다 이런 얘기고 대신 비전 인코더를 더 좋은 거 썼을 때 한 3 정도 올라가더라. 그래서 랭귀지 모델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에바클립이라고 5 빌리언 파라미터 쓰는 놈이 있는데 이거랑 400 밀리언 파라미터 쓰는 놈이랑 비교해 봤을 때 얘가 더 그러니까 얘가 뭐 훨씬 더 좋아야 할 것 같으면서도 큰 차이가 안 나더라. 그래서 비전 인코더 자체는 중요하긴 하지만 뭐 3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LLM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observation은 아까 우리가 큐포머 봤어요. 그 큐포머에 달려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풀리 오토 리그레시브 뭐라 해야 돼? 모듈 아키텍처 이렇게 불려요. 왜 그렇게 불리냐면 인코더에 아까 아까 봤던 그림 보면 비전 인코더에 뭔가 추가로 큐포머 들어가고 그 피처가 그냥 아무데나 LLM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얘네가 명명하기를 풀리 오토리그레시브 뭐라뭐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랑 반대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크로스 어텐션 모델인데 LLM 안에 중간중간에 크로스 어텐션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아까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여기에 들어가고 말죠. 그냥 인풋에 들어가고 말고 많은 게 이게 풀리 오토 레그레시브 아키텍처고 그거랑 반대로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크로스 텐션 아키텍처 디자인인데 이거에 대한 성능 비교를 해봤을 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로라 붙여가지고 학습시킬 때 그 풀리 오토 리그레시브 아키텍처가 더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결국에 가장 좋은 성능을 뽑으려면 어쨌든 로라 붙여서 프리트레인드 모델도 학습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얘가 더 좋더라. 그래서 뭔가 그 크로스 어텐션으로 넣는 거는 여기 학습 파라미터도 더 많이 필요하고 좀 더 복잡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성능 향상이 그냥 인풋에만 넣는 게 더 좋더라라고 합니다. 시간 많이 썼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비주얼 토큰이 몇 개 들어가냐. 아까 LLM에 들어가는 비주얼 토큰이 몇 개 들어가는지에 대한 비교인데 굳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세 번째 옵저베이션이고 네 번째 옵저베이션은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조금 눈여겨볼 게 이미지를 하나만 인풋 넣는 게 아니고 이거 여러 개 잘라가지고 여러 번 넣는 게 더 좋더라. 대신 뭐 퍼포먼스 향상엔 좋지만 뭐 이피션시 측면에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성능 보면 뭐 13빌리언짜리보다 더 좋다 이런 이야기하고 아까 리더보드에 보여줬던 것만큼 하고 그리고 이런 나쁜 글씨체에서도 잘 인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 질문 있을까요?
OCR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네, OCR 능력 이렇게.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옵저베이션 4에서 네. 이미지를 서브 이미지로 잘라서 넣으면 네. 이게 사실 데이터셋 자체가 이미지랑 이제 그거에 대한 캡션이잖아요. 네. 그럼 캡션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뭐 오브젝트가 이미지에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문제보다는 네. 저 이피션시를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측면이겠죠. 그 살짝 이게 헷갈릴 포인트가 되는데 일단 스플리팅 해가지고 이모지를 여러 번 인코더를 통과시켜가지고 피처를 붙이면 이피션시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그 포인트가 하나고 두 번째로 학습할 때는 내가 이미지 캡션 이렇게 페어가 있는데 학습할 때는 이미지를 막 진짜 크롭을 엄청 심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퍼런스 때 얘기예요. 인퍼런스 때 우리가 모델을 잘 학습시켜 놓고 뭐 크롭을 심하게 하지 않은 캡셔닝 데이터를 잘 학습시켜 놓고 그거를 가지고 인퍼런스 때 이미지 전체 한번 넣어주고 그리고 잘라서 여러 번 잘 넣어주고 그렇게 하면 이미지에 대한 피처들, 이미지에 대한 필요한 정보들이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더라. 당연한 얘기인데 딱히 한 사람이 없어서 보여줬다. 네, 감사합니다. 비주얼 토큰이 늘어난다는 거는 네. 학습을 그렇게 늘려서 학습을 했을 때도 성능 향상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이건 또 이게 사실 페어한 컴패리전인가는 잘 모르겠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플라밍고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플라밍고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모델이 뭐예요? 모델이 자기네 모델이에요. 아, 자기 모델. 플라밍고는 풀썸 텐션 썼고 얘는 오토리버스 아키텍처 이런 거 썼다 그러는데 어쨌든 자기 모델에 대해서 비주얼 토큰 여러 개 한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개의 비주얼 토큰을 뽑는 것보다 그냥 핵심만 딱 뽑는 게 더 좋더라. 더 좋다보다는 더 효율적이고 그렇더라. 이런 샘플링을 할 때. 네.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첨언을 또 하면 이게 제너럴 퍼포스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한 거는 정말 여러 개의 태스크에서 잘 되는 거지 하나의 태스크에 또 스페시픽하게 잘 하려면 또 다른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논문마다 좀 하는 소리가 이 분야에서는 좀 다지는 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태스크에서 소타를 찍지는 못했으나 다 찍긴 했어요. 뭐에 보면 찍긴 했으나 네. 어, 더 상상될 여지가 있다. 네, 그렇죠. 아, 찍긴 했으나 뭔가 스페시픽한 모델을 학습 파라미터 더 키우고 데이터 충분히 그만큼 학습시키면 걔가 더 잘할 거다. 이런 느낌. 저 하나만 더 네. 질문인데 제가 뭐 이해를 잘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까는 그 이미지에서 나오는 토큰의 개수가 작은 게 더 성능이 좋았던 것 같은데 저기서 보면 방금 그 D 테이블에서 보면 토큰 개수가 60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작은 게 조금 더 잘하긴 하네요. 근데 그냥 저거에 대한 그 어떤 좀 해석이 있나요? 왜 그런지에 대한 좀 분석. 왜 그런지 네. 그냥 딱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작아도 되더라. 약간 그런 느낌. 네, 감사합니다. 이미지가 가지는 어떤 세맨틱 정보가 사실 뭐 그렇게 풍부하지 64개 안에 담길 만큼 쉬운 게 아니었을까요? NLP는 각 토큰마다 디스팅트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미지는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맞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이 태스크들에서는 그렇게 막 세맨틱한 정보를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이거 인식하는데 뭔가 엄청난 정보를 우리가 추출해가지고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게 가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 뭐 나비 날개가 접혀 있는지 펴져 있는지 그리고 뭐 트럭의 버스가 저 뒤에 있는 트럭의 버스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약간 이런 식의 구체화된 캡처링 정보까지는 못 볼지라도 영적 태스크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한 논리지를 갖고 있다. 세맨틱한 의미를 다 담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64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충분히 담고도 하다. 그래서 질문 이제 그만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은 knowledge distillation of large language model 이 논문인데
이거 논문 읽으면서 좀 아차 싶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한 1시간 넘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핵심만 하고 궁금한 사람은 저랑 같이 토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100% 이해한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 화이트박스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블랙박스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 뭔지 생각해보면 챗GPT는 우리가 그거에 안에 있는 피처 못 뽑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외부 API를 사용해서 텍스트 아웃풋만 얻는 그런 것들을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됐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챗GPT-4를 가지고 인스트럭션 튜닝을 위한 데이터셋을 생성했다. 그거 가지고 모델 학습하니까 잘 되더라. 그게 블랙박스 노리지 디스플레이션 메소드 같은 거고 이런 거는 화이트박스 노리지 디스플레이션은 LLM의 피처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피처 어떻게 사용하는지 분석이 잘 안 됐다. 지금 니네 지금 챗GPT에 눈 멀어가지고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이거에 좀 연구가 좀 안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근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보면 최근까지도 쓰이고 있는 게 최근까지도 쓰이고 있는 그 오브젝티브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충분히 좋지 않더라라는 게 모티베이션이고 그럼 최근까지 쓰이고 있는 게 뭔지 볼게요. 이게 ENMLP 2016년에 나온 논문이더라고요. 어쨌든 내가 LLM 분야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최근까지 쓰였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가는데 우리가 뭐까지 이해해야 되냐면 이 시퀀스 레벨 인터폴레이션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별거 없는데 첫 번째로 월드 레벨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 뭐냐? 이거는 티처 모델이 있고 스튜던트 모델이 이렇게 있을 때 그라운드 트러스트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도 주는데 플러스 티처 모델에 대한 프로버빌리티 맵까지 디스틸레이션을 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가장 옛날부터 공부하던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랑 똑같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다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퀀스 레벨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인데 그라운드 트러스는 배우지 말자. 티처 모델만 잘 배워도 잘 되더라. 그럼 티처 모델은 어떻게 배우냐? 빔서치 해서 제일 잘 된 거 뽑아서 걔를 티처로 넣자라는 게 걔를 GT로서 스튜던트를 학습시키자는 게 시퀀스 레벨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입니다.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근데 문제 여기서 더 좋은 게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시퀀스 레벨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이게 뭐냐면 근데 GT도 있는데 우리 GT도 쓰는 게 좋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GT 쓰긴 하는데 GT 쓰고 얘도 같이 쓰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왜? 왜냐면 얘는 빔서치 해가지고 우리가 HF라는 단어를 예측한 게 GT라고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얘는 HF가 GT야. 근데 여기서는 ECD가 GT야. 그 문제가 발생하죠. 뭔가 상충해. 이게 안 맞으니까. 컴플렉트가 발생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심플하게 이 빔서치에서 나온 텍스트 뭉치들 중에서 그라운드 트러스랑 가까운 거 하나 뽑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가지고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한번 해주고 그리고 그라운드 트루스로도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해주고 그래서 이게 시퀀스 레벨 인터폴레이션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최근까지는 그거를 썼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써가지고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나오는 그 probability 맵이랑 여기서 나오는 맵이랑 차이가 없도록 만드는 그 KR 다이버전스 로스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좀 문제가 있대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볼게요. 그 옛날부터 쓰고 있던 게 KR 그 forward KR 다이버전스라는 이 부분이고 그리고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이게 뭐냐면 이 X 샘플 예보가 나올 확률이 얘예요. 그래서 이 샘플 확률 얘라고 봤을 때 나는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가진 뭔가 확률 모델을 뽑고 싶어. 근데 그냥 홀드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쓰면 얘가 이렇게 예측해요. 왜 이렇게 예측하냐? 얘네가 설명하기로는 이 전체들 중에서 사실 볼 필요가 없는 요소들, 뭐 이런 포인트들, 얘가 제일 좋으니까 얘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 굳이 집중해서 안 봐도 되는 이런 포인트들까지 집중하더라. 그게 KR 다이버전스 로스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이랑 파란색만 집중해서 보면 주황색이 따라가려고 하는 듯 하면서도 다른 거에도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뭘 제안하냐면 리버스 KR 다이버전스 로스를 쓰는데 이거 그냥 KR 다이버전스 왼쪽 오른쪽 바꾼 거. 그거에 답니다. 그거를 쓰면
뭐라 하지? 모드 포인트라 해서 프로바빌리티 가장 높은 포인트에만 더 집중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거. 그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막사적으로 해석을 하진 않았어요. 얘네들이 그냥 이전 논문들, 특히나 리인버스먼트 러닝에서는 얘가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걔네들을 잘 사이테이션 해가지고 굳이 증명은 하진 않지만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자면 티피컬한 KR 다이버전스 로스는 좀 이렇게 쓸데없는 데까지 다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는 집중을 다 하면 좋은데 이렇게 다 따라가면 좋은데 모델 캐파가 부족하다가 포인트예요. 캐파도 부족한데 이거 따라갈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게 그 리버스 KR 다이버전스 로스고 이거는 그냥 넣는 거고 원래는 KR 다이버전스에 P, Q가 들어가고 P가 티처고 Q가 스튜던트여가지고 얘가 보드 KR 다이버전스였다면 이거를 리버스 해가지고 돌리는 거. 그림 패스. 그래서 리버스 해서 돌리면 뭐 성능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아까는 스티처랑 스튜던트였던 게 바뀌고 그렇게 됐을 때 집중하는 포인트가 얘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능적으로 보면 GPT-2가 1.5빌리언인데 100빌리언짜리 에데린 모델까지 테스트를 해요. 그래도 그냥 예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까 봤던 그 시퀀스 노리지 디스플레이 시퀀스 인터폴레이션 그거보다 더 잘 된다. 그러니까 시퀀스 인터폴레이션을 KL 다이버전스 로스로 쓴 게 시퀀스 KD 이거고 최근까지 쓰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더라. 수치로 봤을 때는 GPT-2 가 뭐 58.4 나오는데 이거가 1.5빌리언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120메가 썼을 때 이 정도 수치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오면 그래도 많이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수치 차이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발표 끝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화이트 박스에 있는 건데 그냥 그 파블리티 디스트리뷰션을 알아서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 모델 웨이트를 활용한다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머지 같은 거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난 궁금한 게 머지도 약간 이렇게 스몰 모델로 되나? 그런 건 많이 있긴 하죠. 근데 모델 머지는 같은 사이즈 모델들을 어떻게 합치고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앞에 뭐 포워드 리버스에 있는 그림 한 번만 봐주시죠. 방금 그 네. 이 사람들이 그 리버스 KL 다이버전스를 쓴 이유 자체는 뭔가 좀 알긴 하겠는데 사실 랭귀지 모델을 학습을 할 때는 저렇게 뭐 타겟 디스트리뷰션의 모드가 지금 3개 정도 있을 때 뭔가 뭐라고 해야지? 좀 전체적으로 좀 제너럴한 논리지를 배우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리버스 KL 다이버전스를 하면 저 하나의 모드밖에 커버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이게 아까 그 강학습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적어도 NLP 쪽에서는 리버스 KL 다이버전스 쓰는 거를 못 봤던 것 같아서 혹시 리버스 스케일 하는 이유는 네. 포워드 스케일 할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 멀티 모델인데 그 모델 중 단 하나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저건 그 핵의 망측한 놈이다. 리버스 스케일은 그래도 하나의 모드는 그래도 가장 로스를 줄여주는 경우에 가장 큰 모드 하나 정도는 피팅하게 될 텐데 이거라도 제대로 표현하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리버스 스케일에 대한 인투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핵심 포워드 스케일 한다고 하면 어떠한 모드도 표현하지 못한 거죠. 저거는. 단 한 개라도 하자. 이왕. 그러니까 하나라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의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긴 하네요.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도 종윤님은 다 좀 이해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뭐 강화집이 아니라 그냥 생성 모델들인가 뭐 어디서 그래요? 네 자주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달리티가 여러 개 나오는 거에서 가끔씩 나오는 개념이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리버스 스케일이고 이게 네, 이해가 좀 딥. 네. 꼭 강화스뿐만 아니라 그냥 제너럴하게 이것저것을 자주 봤던 것 같기는 해요. 표준이 이거 성능 차이 많이 커요? 저보고 질문한 건가요? 네. 아, 난 이 데이터셋도 몰라. 원래 GPT-4는 GPT-4한테 평가해달라고 한 거가 무슨 알겠는데. 데이터셋, 저도 처음 본 데이터셋인데 좀 없는. 그래요? 네. 주진님 알려주세요. 아, 빅분할에 말리는 건 알겠네요. 그래요? 그럼 이 차이가 좀 꽤 큰 편이에요. 네. 큰 편이에요? 예, 크지 않나? 그냥 좀 7점, 40점 차이 나면 그냥 느낌에. 네? 아닌가? 그래서 큰 편이죠. 아, 10점 차이 나면 큰 편이. 얘는 45, 43. 아니 48, 45. 그러니까 마치 블루스코어가 5점 차이 나는데 얼마나 커요 같은 느낌인데. 블루스코어,
번역을 평가할 때 쓰는 어떤 방법 매트릭인데 그거는 5점 말이 안 돼요. 소타는 보통 차이가 한 2점 정도면 1, 2점 정도면 마지널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뭐 데이터 바이 데이터라서 네. 네, 어쨌든 이제 발표로 넘어가고 호주님의 발표를 도와주실 조교. 혹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아, 다들 오랜만이네요. 화면은 안 보이고 목소리만 들리긴 하지만. 저쪽 없애줄 수 있나요? 그 화면 가리는데 그냥. 그리고 우리 반가운 호주님의 얼굴을 한번 진행을 좀 합시다. 네, 카메라 설정 완료.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시작했나요? 아, 네. 그래서 오늘 가져온 논문은 3편인데, 이제 딥러닝에서 보통 저희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조금 많이 제거하려는 아키텍처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미지 같은 데서 뭐, 로컬리티 같은 바이어스가 좋다 같은, 저희가 좀 좋아하는 몇 가지, 그럼에도 살아있는 인덕티브 바이어스들이 있는데, 요즘 조금 잘하시는 연구실 아니면 딥마인드 같은 논문들을 보면 스파르스한 워크나 스파르스한 액티베이션을 가져가는 것이 뭐 성능적으로도 좋고 인간의 뇌랑 닮아 있다. 이런 식의 조금 주장이나 사고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스파르스한 거랑 관련 있는 논문을 3편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LLM인데 이번 아이클리어 오랄에 선정됐고 스파르시티랑 관련이 있어서 좀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고 그래서 일단 모티베이션은 LLM이 인퍼런스가 오래 걸린다. 근데 만약에 LLM 액티베이션 맵들의 제로가 많으면, 즉 액티베이션 맵이 스팔스하면 인퍼런스 타임이 보통 빠르다라는 모티베이션을 시작합니다. 인퍼런스 타임이 빠른 이유는 0인 로우들이 있거나 0인 값들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쿠다 단에서 연산을 안 하고 바로 스키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이 빨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솔루션은 되게 심플합니다. 이제 네? 해도 괜찮을까요? 네. 구조적으로 0이 있어야지 빨라지는 거 아닌가요? 뭐 구조적으로 말 스트럭처가 말 근데 한 로우 전체가 0이라든가 그래야 좀 속도 빨라지는 걸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하는 것은 단순히 렐로 하게 된다면 단순히 그게 랜덤하게 되는 개념 아닌가요 이거는? 네. 저도 그게 하드웨어 단에서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긴 하지만 빨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의 그 구조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네. 그게 내부적으로 쿠다 커널을 어떻게 짜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빨라졌는지는 정확하게. 그래서 이 모티베이션 중 하나는 갤루나 실루가 사용되고 있는 LLM을 렐루로 바꾸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봤을 때 라마 7B나 파이콘 7B나 OPT 6.7B에 있는 실루나 갤루를 쓰는 거를 렐루로 바꾸면 속력이 33%가 빨라지는데 이제 성능은 거의 리테인 된다라는 논문이고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알아볼 거는 지금 저희가 실루나 갤루 같은 걸 쓰고 있는데 과연 실루나 갤루를 반드시 써야 될까? 그냥 렐루로 쓰고 하면 안 될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봐서 이제 OPT 1.3 빌리언 모델을 커먼 크롤의 서브셋이라고 하네요. Refined Web이라는 저도 무슨 데이터인지 모르겠고 이밸류에이션도 Language Model Evaluation Harness라는 이밸류에이션이 제너럴하다고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저 데이터와 모델과 이밸류에이션을 세팅을 해놓고 프리트레이닝을 처음부터 하면서 성능을 찍어봤을 때 렐루, 갤루, 실루의 성능이 사실상 거의 비슷한데 그 렐루를 쓰는 게 액티베이션 맵의 스파르시티가 90%에 달할 만큼 훨씬 스파르스해진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실험이어서 일단은 우리가 굳이 갤루나 실루를 반드시 프리트레이닝 때 쓰지 않아도 된다. 성능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실험이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두 번째 실험은 근데 모든 거를 일단은 스크래치에서 라지 모델을 얘네가 직접 프리트레이닝을 해보는 건 좀 힘드니까 그럼 우리가 프리트레인된 LLM을 스파시파이 하는 게 가능할까로 넘어갑니다. 일단 프리트레이닝 가능했다 치고 이제 공개된 오픈소스 LLM을 좀 스파시파이 하는 게 얘네 목표고요. 똑같고 모델은 오픈된 OPT7B, 라마7B, 파이콘7B를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밸리에이션도 아까랑 이밸리에이션 데이터는 똑같고 이제 방법은 스파시피케이션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뭐를 하냐면
이제 팔콘이나 라마나 OPT에 있는 실루나 갤루에 해당하는 레이어들을 전부 다 렐루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30빌리언 토큰어치를 파인 튜닝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프리트레이닝 스텝에 있어서 3% 정도의 기간을 프리트레이닝 하는 거고, 그럼 네트워크에서 저 액티베이션 맵이 아웃풋에 해당하는 스팔시파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레이어의 아웃풋들, 뭐 어텐션 맵 이전이라든가 노멀라이제이션 이후라든가 그런 부분이 스팔시파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 여전히 댄스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 스팔시파이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이후마다 전부 다 렐로를 집어넣습니다.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이후에 집어넣은 이유는 만약에 얘가 그 너무 정보를 죽이는 것 같으면 렐로가 그 레이어 놈에 있는 그 바이어스 텀이 스스로 값을 조절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레이어 놈 뒤에다가 집어넣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다음 장 묶어주세요. 그래서 저 모델 왼쪽에 스테이지라고 써 있는 게 S2가 스테이지 2가 끝난 다음이고 S1이 스테이지 1이 끝난 다음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프리트레인된 모델과 S2 된 모델을 비교를 해봤을 때 성능의 변화는 사실상 별로 존재하지 않는데 뭐 2% 떨어진 게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플롭스 같은 경우는 최대 3배까지도 증가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뭐 1% 정도 하락하면 33% 정도 인퍼런스가 리덕션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다음 장. 결론은 우리는 애초에 LLM을 프리트레이닝 할 때 갤루나 실루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그냥 렐루 써도 된다. 그리고 렐루가 아닌 실루나 갤루 같은 논 렐루 액티베이션으로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LLM도 렐루로 바꾸어서 다시 추가적으로 파인 튜닝이 가능하다. 그리고 렐루를 쓰면 실제 현재 하드웨어에서 인퍼런스 타임이 33% 정도까지 빠르게 할 수 있다. 끝입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스펄시티가 뭔가 제너럴한 백본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파인 튜닝에 자주 사용을 한다고 치면 90% 정도 스팔스한 모델을 나중에 파인 튜닝을 했을 때 뭔가 그런 제너럴한 논리지를 가지고 있을지, 이거는 그냥 학습을 할 때 한 가지 태스크를 풀 때는 스팔스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뭔가 GPT-4처럼 그런 애를 90% 스펄스하게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태스크에 쓸 수 있을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이상의 파라미터 사이즈나 백본의 모델 자체의 스케일을 더 키우고 스팔스하게 만드는 게 저는 뒤에 논문들에도 나오겠지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이즈에서 스팔스한 게 조금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동일한 인퍼런스 코스트가 같다고 하면 더 모델을 키울 수 있으니까 더 모델을 키우고 스팔스한 게 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스팔시티의 양 자체는 조절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스팔시티 사실상 학습을 통해서 스팔시티를 지금 조절하는 건데 이게 뭔가 다이나믹 저희가 학습시키는 쪽 쪽에서 뭔가 조절이 가능한 물건인가요, 이게? 여기서는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스팔시티에 정확히 어떤 레벨을 조절한다라는 것보다는 스팔스한 구조로 저절로 컨버지 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적으로 조금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넣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렐루가 하나의 그런 인덕티브 바이어스일 거고요. 예. 그래서 언스트럭처 그 스팔시티를 할 경우에는 저게 스팔시티가 높을수록 저게 그 속도가 올라가고 스팔시티가 낮으면 오히려 속도가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조절 가능한지 궁금해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90% 정도라면 빨라질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90%가 됐을 때 정확히 90%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가 현재 하드웨어에서 빨라진 것 같습니다. 밸브 말고 다른 거 액티베이션 쓰면은 그냥 막 걔네가 막 그러면 내부적으로 익스포넨셜 계산도 막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는 액티베이션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렐로는 그냥 맥스 민인가 맥스인가 그 잘라는 거밖에 안 하니까 그거 자체의 연산으로 인해서 빨라지는 것도 있을 텐데 그 연산의 차이에서 이루어지는 속도 향상이랑 뭐냐 스파시티로 생기는 속도 향상 중에 뭐가 좀 클까요? 그게? 보통은 저도 옛날에 VIT, 이건 LLM이 아니라 VIT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는데 VIT에서 이제 렐로 같은 게 갤로 같은 걸로 되면 전체 속도가 한 1%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LLM이라고 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별로 차이 안 난다. 액티베이션 자체에서 오는 속도는. 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알고 있진 않지만 VIT를 미뤄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 그래봤자 뭐 뉴럴 네트워크 전체에서 봤을 때 액티베이션을 하는 연산은 굉장히 기초적인 연산이긴 하니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없으면 이제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스파시티고요. 이거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하나를 넣어서 조금 전체적인 내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스파이스하게 만들면 혹시나 레프레젠테이션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때 좀 트랜스퍼가 잘 될까? 좀 이런 모티베이션에서 시작한 연구고 제가 이 논문인 아이클리어 스폴라잇을 작년에 받긴 했는데 큰 주목은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소타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에 조금 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넣은 것들이 성능을 많이 올려줘서 좀 신기해서 역으로 좀 찾아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얘네가 주장하는 게 이제 저희가 심클리어, 비올 같은 셀프 슈퍼바이스 러닝을 할 때 이제 학습이 끝난 다음에 그 인코더랑 MLP 레이어 하나를 떼와가지고 그 친구를 가지고 보통 트랜스퍼 러닝이나 아니면 뭐 파인 튜닝 같은 걸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떼오는 마지막 파트, 마지막 레프레젠테이션이 스팔스하면 더 좋을까라는 게 질문입니다. 더 스팔스하게 강제를 하면, 스트럭처적으로 강제를 하면 더 좋을까? 그래서 얘네가 주장하는 메소드는 SEM이라는 한 레이어고 그 레이어를 집어넣으면 비율 같은 스탠더드 알고리즘의 성능을 2% 정도 올려줄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럼 도대체 이 SEM이라는 레이어가 뭐냐라고 하면은 진짜 신기합니다. 왜냐면 내 피처 아웃풋이 200디멘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레전 50 통과하고 MLP를 통과하고 나온 아웃풋이 200디멘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200디멘션을 내가 처음에 정한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인 L과 V로 나눕니다. 뭐냐면 L이 그냥 20이라고 두고 V가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200디멘션짜리를 그냥 20차원짜리 10개의 심플리시컬로 10개의 벡터로 쪼갭니다. 그러니까 10차원짜리 벡터가 20개가 있는 겁니다. 200차원짜리가. 그러면 이 10차원 내에 있는 벡터들을, 10차원짜리 벡터들을 전부 다 소프트맥스를 취합니다. 이 10차원짜리 벡터를 소프트맥스를 취한다는 건 이 벡터에 있는 값들이 원핫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소프트맥스를 취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10개 10차원짜리 벡터들이 전부 다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원핫에 가까워지면 다시 얘네들을 갖다 붙입니다. 20개를. 그럼 다시 200차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200차원이 그대로 200차원으로 보존은 되는데 저희가 10차원짜리 20개로 나눴기 때문에 원핫이랑 가까운 20개로 나눴기 때문에 사실상 한 20개의 값들만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신 친구들이 약간 20개 정도 남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아키텍처는 이게 다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 잠깐 질문 있으면 뭐 4분 전에 받을게요. 이것만 이해하면 끝이니까. 코디는 그 뭐라 해야 지 소프트맥스 연산에서 살아남은 애만 택하는 거에는 걔네도 어쨌든 간에 살아남지 못한 애들도 아주 작은 숫자로 곱해져서 쓰는 거예요. 아주 작은 숫자로 곱해져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말하는 게 이제 벡터 퀀타이즈 VA처럼 강제로 그렇게 일령으로 디스크리타이즈 하는 거는 학습 과정에서 너무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프트하게 천천히 원화수로 변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습 과정에서 다 씁니다. 그래서 다음 장 읽어주시면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천천히 변해간다는 게 뭐 F마다 천천히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된다는 거야? 아니면 레이어를 지날 때마다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냥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조금씩 더 원화수로 변형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소프트맥스가 취해지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장 읽어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럼 이걸 어디다 넣냐? 저 인코더라는 건 레슨 50고 인베딩이라는 거는 이제 MLP 레이어고 보통 저 프로젝터 프리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때 이제 로스 계산할 때 쓰는 텀이고 나중에 트랜스퍼 할 때는 버리는 텀인데 버리기 전에 저 트랜스퍼 할 그 레프레젠테이션에다가 저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소프트맥스를 쓰기 때문에 이 레프레젠테이션은 좀 스팔스해지게 되고 실제로 소프트맥스를 취할 때 로짓에다가 나눠주는 템퍼레이처 값을 얘네는 0.1이라는 값을 디폴트로 쓰는데 0.1로 나눠준다는 것들은 로짓들을 더 키워주기 때문에 소프트맥스의 값들이 조금 더 원활으로 강제됩니다. 그래서
낮은 템퍼레이처 값을 써서 더 스팔스해지는 걸 강제로 인크리즈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셀프 슈퍼바이즈 메소드들에다가 사이파 10에서 다 적용을 해봤는데 실제로 리니어 프리트레인하고 리니어 프로빙을 할 때 성능이 모든 메소드에서 다 조금씩 오르더라. 2% 정도씩.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트랜스퍼 러닝을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좀 소타에 가까운 비율 방법론에서 이제 적용을 해봤을 때 레젠 50 쓰고 비율 쓰고 이제 200 에폭 동안 프리트레인 하고 리니어 프로빙이나 파인 튜닝 할 때 리니어 프로빙 성능도 좋았고 이제 트랜스퍼 러닝 성능들도 많이 좋았다. 특히 파인 튜닝 할 때도 많이 좋았다. 그래서 뭐 플라워가 무슨 독특한 특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플라워 같은 거는 조금 많이 오르는 게 보였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근데 여기서 약간 논문에서 숨겨져 있던 디테일이 이제 어펜딕스 쪽에 있는데 사실은 피처 디멘션이 미친 듯이 큽니다. 몇이냐면 원래는 보통 비율 같은 경우 1024 정도를 쓰는데 얘는 65,000 디멘션을 씁니다. 마지막 MLP를 통과하고 나온 레이어를. 그래서 65,000 디멘션을 쓰고 13차원짜리 벡터 5,000개를 만듭니다. 즉 5,000개 정도의 원한 느낌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얘네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형태의 스트럭처드 스팔시티를 강제하는 레이어를 쓰면 파라미터를 스케일링 하면 할수록 성능이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오버피팅을 잘 하지 않고 파라미터를 스케일링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형태의 구조다라는 걸 얘네가 오히려 좀 장점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뭐 디멘션이 65,000이야 13만, 130만이면 뭐 13만이면 이거 어떻게 파인 튜닝 하냐 메모리 안 올라가는데 그래서 얘네가 실제로 파인 튜닝 할 때도 그냥 마지막에 학습된 결과물이 거의 원화에 가깝기 때문에 제로인 값들은 전부 다 메모리에서 버리고 뭐 스팔스한 형태로 뭐 파인 튜닝하는 트릭 같은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아무리 디멘션이 커도 그냥 원화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넘겨주시면 그래서 저런 종류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쓰면 내 레프레젠테이션이 스팔스하고 디스크리타이즈된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는데 트랜스퍼 러닝 같은데 성능이 되게 좋고 파라미터 같은 걸 스케일하면 스케일해도 오버피팅을 잘하지 않고 성능이 좋더라. 그리고 TDMPC 버전 2 같은 RL의 유명한 모델에서도 현재 소타 모델에서도 저렇게 SEM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는 것들이 성능을 많이 올려주더라. 그래서 제너럴하게 다양한 태스크에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파라미터 사이즈를 키우고 예,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저게 찐 영어로 안 만들잖아요, 근데 결국에. 뭐라고? 요? 진짜 영어로 안 만들잖아요, 저게. 그걸 스파스 한 게 맞는 거예요, 저게. 진짜 영이 아닌데, 그렇다고. 아, 그래서 나중에 논문 실험에 그것도 있습니다. 그 트레이닝이 다 끝난 다음에 그냥 원핫으로 바꾸고 파인 튜닝 해보는 실험도 있는데 강제로 그 성능이 거의 하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논문 보면 이제 엔트로피 같은 것도 측정을 해가지고 거의 원핫에 가깝다는 것들도 보여줍니다. 네. 거의 원핫에 가깝고 파인 튜닝 할 때 그냥 원핫으로 바꿔버리고 파인 튜닝을 진행해도 성능의 변화가 별로 없다. 프리트레인이 어느 정도 컨버전 뒤에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폴트 세팅이 L이 5,000이고 V가 3이잖아요. 네. 5,000개의 벡터가 있을 때 그 5,000개의 벡터마다 이제 소프트 맥스를 한다는 건데 근데 사실상 저희가 그 뭐 이런 거 사용 안 해도 솔직히 다 학습된 모델을 보면 레프레젠테이션 자체가 막 엄청 크거나 그런 값이 별로 없잖아요. 네. 거의 다 0에 가까운 값인데 뭔가 좀 저렇게 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인사이트가 따로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쨌든 저 아론 쿠필 이런 분도 정말 대가인데 걔네 저자 중 하나시죠. 약간 딥러닝 책의 저자시기도 하고 좀 뇌과학에서 시작했다 보니까 딥러닝이 처음에 이분들의 마음 한구석에 인간의 뇌에서는 엄청 스팔스하다고요. 저도 그냥 팟캐스트 같은 걸 좀 봤는데 그래서 그
그런 좀 우리 딥러닝 모델 자체가 좀 학습을 하고 나면 좀 스팔스한 구조가 되긴 하는데 애초에 뇌 자체가 스팔스하니까 더 스팔스하는 걸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아키텍처적인 컨스트레인트를 가하는 게 더 성능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어느 정도 좀 스팔스한 느낌으로 학습되긴 하는데 강제로 더 스팔스해지도록 유도하는 그런 네트워크적인 아키텍처적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생각보다 되게 효과적일 수도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리즈 느낌을 하기에 이것도 스파이시티고요. 그래서 스파이시티 중에 하나는 이제 또 LLM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가 있는데 이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이제 비전에다가 많이 사람들이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스파이스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네, 토큰들 보고 이 토큰이 엑스퍼트 한 10개 났을 때 어떤 엑스퍼트 통과할지 아그맥스로 넘어가는 그런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사람들이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안 올라가더라. 이런 스파이스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가.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그런 게 너무 디스크리타이즈 돼서 들어가는 하드하게 학습하는 거는 조금 학습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아그맥스 방식의 라우팅이. 그래서 이것도 소프트하게 라우팅을 하자라는 모티베이션에서 시작이 된 연구고, 고른 큰 이유 중에 아직 안, 그래서 이 방법도 이제 결국은 파라미터 사이즈를 훨씬 더 키우는 거고요. 파라미터 사이즈는 훨씬 더 키우되 인퍼런스 코스트는 맞춥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퍼런스 코스트에서 덴스가 스탠더드 VIT고 소프트 MOE가 VIT에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소프트 MOE 레이어로 바꾼 건데 그냥 VIT를 소프트 MOE로 바꾸고 파라미터 숫자를 키웠을 때 성능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결론이 나온 논문입니다. 궁금한 그래서 게 인퍼런스 코스트를 계속 매칭한다는데 네. 트레이닝 드는 뭐 기본적인 파라미터 수라든가 네. 또 이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왜 아예 염두에 안 둬요? 사실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모델 러닝이 카파지 인퍼런스 코스트에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좀 저는 라지 인스티튜트는 이제는 인퍼런스 코스트를 훨씬 더 많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논문들이 전개되는 방식들을 다 봤을 때. 왜냐하면 이제 서비스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프리트레인 때 얼마나 드냐는 얘네 입장에서 중요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은 어차피 무한이고 네. 디플로이먼트만 빨리 되면 된다. 네, 그냥 인퍼런스만 빨리빨리 되면 된다. 인퍼런스 코스트가 중요하다, 우리는. 결국 트레인은 한 번이고 인퍼런스는 무한이니까. 부자 연구네요. 네, 부자 연구죠. 네, 그래서 이제 VIT를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랭귀지에서 토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드 단위로 분절해서 보지만 보통 이제 이미지 쪽에서 비전 트랜스포머를 쓸 때 토큰은 어떤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쪼개서 저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패치 단위로 쪼개서 저 패치 한 장 한 장을 토큰으로 보고 똑같이 트랜스포머를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 보통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스파스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소프트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를 적용한다는 건 저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있는 MLP를 그 MOE 레이어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꼴은 저 MLP를 소프트 MOE 레이어로 바꾸는 겁니다. 혹시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그 비교를 덴스라고 했잖아요. 네. 그냥 디스크리트 MOE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디스크릿 MOE는 성능이 애초에 많이 받기 때문에 얘네가 어차피 논문 보시면 다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여기서는 똑같이 인퍼런스 계산량을 맞췄을 때라면 디스크리트 MOE도 파라미터 수를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소프트 그것도 MOE 다 있습니다. 논문 어펜딕스나 보시면 그 인퍼런스 코스트 대비로 성능 비교한 거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인퍼런스 코스트 대비했을 때 덴스가 디스크릿보다 잘합니다. 아니면 똑같거나. 그게 현재 상황이었던 거고. 그럼 이제 소프트 메모리 레이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저 토큰이 아까 말했듯이 패치입니다. 저 토큰 하나 1부터 n이 일단 먼저 패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패치들이고 저희는 뭘 할 거냐면 저 패치들을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스팔스 MOE는 어떤 특정 토큰들을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익스퍼트를 태웁니다. 예를 들어서 익스퍼트 하나당 토큰 2개씩을 선택을 해서 지금은 익스퍼트 1에 슬롯 1, 2가 있고 익스퍼트 2에 슬롯 3, 4가 있죠. 그러니까 익스퍼트당 슬롯이 지금 2개씩 있는 상황인데 원래는 익스퍼트당
토큰을 뭐 2개씩 선택을 해서 통과시킨다. 라는 게 스팔스 MOE였고, 여기선 어떻게 하냐면, 각 슬롯을 토큰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아그맥스를 취하는 게 아니라 웨이티드 썸이에요. 그러면 그 웨이티드 썸을 어떻게 나타낼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슬롯의 개수가 처음에 픽스를 해놓습니다. 슬롯의 개수를 뭐 S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왼쪽 위쪽에 펄슬롯 러너블 파라미터라고 보라돌이가 있는데, 제 인베딩 레이어의 쉐입은 S by D입니다. 토큰은 N by D고요. 그러면 저 S by D랑 N by D를 다 프로덕트를 하면 저 소프트 MOE 웨이팅 로짓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N by S입니다. 그럼 얘의 의미는 뭐냐면 각 슬롯의 레프레젠테이션이랑 각 토큰의 레프레젠테이션의 시밀러리티입니다. 그래서 그 시밀러리티를 가지고 각 슬롯별로 소프트맥스를 먼저 취합니다. 각 슬롯별로 각 토큰을 얼만큼 몰지를 결정하는 소프트맥스를 취합니다. 그거를 이제 저는 소프트맥스 펄 슬롯을 해서 디스패치 웨이츠라고 놉니다.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슬롯 1은 각 토큰을 몇 %씩 섞어야 될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프트 웨이팅을 해서 슬롯 1을 구합니다. 즉, 뭐 0.3만큼 토큰 1 넣고 0.1만큼 토큰 2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슬롯 1 정하고 슬롯 2도 슬롯 2 레프레젠테이션 맞게 정하고 슬롯 S까지 레프레젠테이션 뽑습니다. 그 다음에 슬롯별로 각각 익스퍼트를 통과시킵니다. 각각 슬롯별로 익스퍼트를 통과시켜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들이 나오면 걔를 다시 아까 저 소프트 MOE 웨이팅 로짓을 슬롯별로가 아니라 토큰별로 통과시킵니다. 각 토큰은 슬롯의 어떤 웨이티드 썸으로 이루어질까? 라는 그 확률 값을 소프트맥스를 통해 뽑아서 다시 웨이티드 썸에서 토큰들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뽑는 게 이제 소프트 MOE 레이어입니다. 잠깐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좀 빨랐죠? 네, 없네요. 훌륭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얘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넘버 오브 엑스퍼트는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타임 컴플렉시티의 핵심은 넘버 오브 슬롯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옛날에 그냥 MLP라고 생각하면 내 모든 토큰들이랑 픽스드 된 익스퍼트 하나랑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넘버 오브 토큰이 아니라 넘버 오브 슬롯들이랑 서로 다른 엑스퍼트들이랑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엑스퍼트 수를 늘리더라도 사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슬롯의 개수가 같다면. 물론 뭐 하드웨어 디바이스상 엑스퍼트를 늘리는 게 조금 느려질 수 있지만 그건 마지널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슬롯의 개수가 토큰의 개수랑 동일하다고 하면 소프트 MOE와 그냥 스탠더드 비전 트랜스포머의 인퍼런스 속도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서는 이제 익스퍼트당 뭐 슬롯을 1개나 2개를 쓰는데 슬롯을 1개를 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익스퍼트 숫자를 거의 토큰 수만큼 늘려도 인퍼런스 속도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파라미터는 엄청 증가하지만 인퍼런스 스피드는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과연 엑스퍼트 숫자를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파라미터 수를 엄청 늘렸을 때 과연 성능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데 이제 데이터셋은 JFT 4밀리언을 썼고 아키텍처는 비전 트랜스포머의 16 패치를 썼습니다. JFT의 레졸루션은 384기 때문에 16x16 패치를 쓴다는 거는 토큰이 384 나누기 16, 384 나누기 16 해서 576개의 토큰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익스퍼트당 슬롯을 1개를 쓴다고 했을 때는 익스퍼트를 576개까지 늘려도 인퍼런스 스피드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슬롯을 1개만 썼고요. 익스퍼트당 슬롯을. 저 익스퍼트 개수를 이제 512까지 늘렸을 때의 소프트 MOE가 저 댄스에 비해서 훨씬 성능이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인퍼런스 코스트인데 물론 파라미터는 엄청 많이 증가했지만 성능을 거의 7%나 올렸다. 저 JFT4B 프리시전 앳1에서.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 MOE랑 비전 트랜스포머랑 성능 비교한 게 있는데 당연히 엑스퍼트 숫자를 지금 256개, 128개, 128개 이런 식으로 늘렸기 때문에 되게 파라미터 수는 많아졌지만 저 인퍼런스 코스트는 이제 2발 밀리세컨드 이미지나 뭐 엑사플롭 같은 걸 보면 되는데 비슷하다. 물론 트레이닝도 훨씬 더 오래 걸리고 파라미터도 훨씬 많지만 결국은 우리가 인퍼런스 할 때 코스트는 동일 코스트에서 성능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고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결론은 소프트 MOE는 파라미터 숫자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고 동일 인퍼런스 코스트일 때 MLP보다 성능이 더 좋다. 그리고 최근에 딥마인드에서 낸 이제 RL 논문들에서도 소프트 MOE 레이어를 중간에 이렇게 껴놓고 파라미터 수를 쫙 늘리는 게 그냥 원래 파라미터를 늘리면 성능이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소프트 MOE는 스케일링이 되더라가 결론입니다. 질문인데요. 시간이 끝났지만 질문 한두 개는 받아도 되겠죠? 준호님?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13비보다 더 기물 없나요? 13B보다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펜딕스에. 13비가 딱 그 서버 하나에 들어가는 정도일 것 같긴 한데 사실 모델이 더 커지면 사실 서버 여러 대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계산 플롭스보다는 사실 통신량이 더 중요하게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잘 안 읽었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키워서 통신량까지 고려해서 스피드 측정한 것도 아마 서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동일 인퍼런스 코스트 대비 성능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나누는 거 감안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예리했네요. 또 질문 있을까요? 언제 돌아오세요? 9월 시작할 때 옵니다. 9월이요? 네. 네. 단풍과 함께. 로맨틱한데? 네. 감사합니다. 할까 아니면 뭐 봐도 되지? 바로 바로 하죠 그냥. 네, 빨리빨리 끝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화수 논문 두 편에 그냥 좀 제너럴한 논문 한 편을 준비하고 왔는데요. 첫 번째 논문은 도라라는 논문이에요. 도라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저한테 사실 옆에 상식이죠. 팩트 방식들, 특히 노라 같은 걸 쓰면 풀 파인 튜닝에 비해 성능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 보통 저희가 하는 뻔한 얘기는 트레이너블 넘버의 파라미터 수가 다른데 매칭하는 게 말이 되냐? 애초에 이거는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한번 고민을 해본 거예요. 왜 성능이 이렇게 다를까? 한번 풀 파인 튜닝 한 모델과 로라로 파인 튜닝 하고 나서 로라 웨이트를 더해서 나오는 파이널 웨이트 매트릭스가 어떠한 프로퍼티 차이가 있을까? 이거를 우리 잘 분석을 하면 그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결국에 로라를 통해서 학습된 모델 웨이트가 풀 파인 튜닝 모델 웨이트를 어프락시메이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이제 모티베이션을 그렇게 잡고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라로 학습한 모델과 풀 파인 튜닝한 모델의 웨이트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웨이트 디컴포지션이라는 방법으로 우선은 각 웨이트를 리파라미터라이징 합니다. 웨이트 디컴포지션은 이제 되게 옛날에 나왔던 개념 중 하나인데 그 BA 만들으셨던 이제 킹방 이제 BA 저자분께서 예전에 제안하셨던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어떤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을 때 얘를 두 개의 이게 하나의 벡터와 하나의 매트릭스로 디컴포즈 합니다. 이때 어떤 웨이트 매트릭스 있다 했을 때 하나의 벡터는 뭐냐면 각 콜럼 벡터의 매그니튜드, 놈, 이 궤도로 해가지고 매그니튜드 벡터라는 걸 선언을 하고 나머지 매트릭스는 그럼 이제 노멀라이즈 돼가지고 나오는 유닛 벡터들이 됩니다. 각 콜럼을 노멀라이즈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W라는 애를 매그니튜드 벡터와 다이렉셔널 매트릭스로 디컴포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컴포즈 된 웨이트 매트릭스를 풀파인팅된 모델과 로라로 학습된 모델의 이 웨이트 디컴포즈 된 애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이 가로치기 그 다이렉셔널 매트릭스의 차이, 세로치기 매그니튜드 벡터의 차이를 한번 본 건데 로라는 이게 그 퍼스트 코리레이션을 보였대요. 보통 디렉셔널 매트릭스가 오른 만큼 매그니튜드 벡터가 좀 오르는 경향성이 있었고 반면에 파인 튜닝된 모델은 서로 그 네거티브 슬로프가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매그니튜드만 변하는 경우들도 있고 디렉셔널 매트릭스만 변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즉 이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학습되고 된 후에 웨이트 매트릭스를 아날라이즈 해보니 성질이 좀 다르다. 그렇다면 로라는 결국에는 이 성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풀 파인 튜닝은 이제 매그니튜드만 바꾼다거나 디렉션만 바꿀 수 있는 어떤 카파가 있는 반면
로라한테 그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로라한테 그 카파시티를 주자가 이제 결론이 되는 건데 그냥 뭐 대체 왜 파인 튜닝을 매그니튜드만 바꿀까 혹은 디렉션만 바꿀까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베라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이 베라라는 모델은 뭘 하는 거냐면 원래 로라를 이렇게 생겼죠. 로라의 이 매트릭스를 그냥 랜덤 매트릭스 두 개로 선언을 하고 프리즈 시켜요. 얘는 모든 레이어에 그냥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고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는 뭐냐? 이 둘 사이에 어떤 벡터를 하나 넣어요. 이 벡터만 학습시키는 거예요. 즉 스케일링만 배우는 거죠. 근데 스케일링만 하더라도 이 로라만큼의 성능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람마 뭐 13 빌리언에서는 심지어 뭐 이기는 퍼포먼스도 보이고 하여튼 이 스케일링만 해도 학습되는 이유에는 왜 그럴까? 프리체인 되는 모델이 애초에 좀 좋은 레프레젠테이션 너무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나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어댑트만 하면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어댑트하는 데 있어서 스케일링만 하면 충분한 게 아닐까? 저희 어떤 인사이트였고요. 하여튼 이제 그 인사이트 바탕으로 로라를 할 때 매그니튜드와 디렉션을 따로따로 배우게 해주자. 그러니까 도라라는 방법인데 그래서 도라는 걸 뭘 하는 거냐? 웨이트 컴포즈를 해요. 그럼 우리는 매그니튜드 벡터와 어떤 디렉셔널 매트릭스 가지죠. 여기서 매그니튜드 벡터는 그대로 학습시키고 이 디렉셔널 매트릭스에 로라만 적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웨이트 디컴포즈된 채로 학습이 되겠죠. 이렇게 하니까 아까 원한 대로 로라가 이 학습됐던 퍼스트 코리레이션을 가지던 반면에 도라는 이 네거티브 슬로프를 보였다는 거예요. 풀 파인 튜닝과 비슷해졌다는 거죠. 적어도 로라에 비해. 그래서 네거티브 슬로프이 뭐예요? 여기 그 디렉셔널 매트릭스와 디렉셔널 매트릭스가 가진 변화량과 매그니티 벡터가 가진 변화량의 어떤 코리레이션을 잡은 거예요. 저 점들은 뭐예요? 점들은 어떤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 종류고요. 그 트레이닝의 프로그레스 됨에 따른 각 레이어를 찍어본 거예요. 아, 이제 뭐 그런 걸 방향이 많이 바뀌면은 세기는 덜 바뀌고 그렇죠. 거꾸로면 거꾸로 그렇죠. 그런 자유도가 필요하다. 로라는 그 자유도가 없었던 것 같다. 해가지고 실제로 해보니까 성능도 로라보다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아주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저는 좀 충격적인 사실 그냥 노멀라이징 한번 하고 노멀라이즈 벡터를 학습시켜주기 끝인 건데 성능이 저는 제 눈에는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LLM에 대해서만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전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그 BQA 태스크 같은 그 BLM들에서도 랭귀지 모델을 달아봤는데 크립은 그냥 고정시키고 이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라에 비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졌더라. 네, 이제 내용이었고요. 뭐 이 논문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도 있으실까요? 혹시 저 메소드가 왜 저 도라가 네거티브 슬로프를 가지게 되는지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거티브 슬로프를 가진다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로라는 우선은 디렉션이 바뀌면 매그니튜드 디퍼런스도 바뀌는 식으로 보이잖아요. 이 코리레이션이. 그렇다면 로라한테는 그 자유도가 없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로라는 어떤 자유도? 네. 이 매그니튜드만 바꿀 수 있는 자유도 없구나. 이 로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가. 그렇다면 매그니튜드를 배우는 친구랑 이 유니벡터의 디렉션을 배우는 친구를 아예 분리시키자. 그러면 강제로 그 자유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로라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로라는 애초에 저 AB 매트릭스로 매그니튜드 때도 디렉션을 함께 배우니까 그게 어려운 게 그런가? 아닐까. 이 로우 랭크 매트릭스 두 개 곱하는 데 있어서 그런 컴플렉스한 스트럭처를 배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닐까가 저자들의 어떤 게스였고 뭐 사실 이 트위터 글을 봤는데 저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도 잘 이해 못하겠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데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나 너무 재미를 발견했다. 하면서 이건 RCML에 붙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허깅 페이스에서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다 인플레이션 된다고 하네요. 근데 저게 코릴레이션이 낮으면 반드시 자유도 온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네. 어쨌든 파인 튜닝 유도하는 모델의 거다? 매트릭스를 모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로라가 그 모방 못하니 어떻게 파인 튜닝된 매트릭스와 닮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닮게 해보자가 모티베이션의 시작으로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스터디에 뭐 저런 것도 있었나요? 마그니튜드 벡터에 로라 달고 디렉션 매트릭스는 파인튠하고 그런 건 없었겠죠? 이게 생각해보면 매그니튜드 매트릭 이게 이렇게 찢은 순간 얘는 그냥 학습시키는 게 맞아요. 그 로라 이런 달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시간 벡터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로라는 여기에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도 처음에 여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했다가 그냥 학습시키면 되는 벡터구나. 가지고 로라를 달 구석이 없죠. 근데 이렇게 분석하는 게 원래 좀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분석해보자. 이 사람들이 아주 그걸 강조해요. 노벨 애널리시스 가져왔다. 디컴포지션, 노벨 이러면서 막 열심히 강조합니다. 이거 너무 재밌지 않냐? 그래서 아마 좀 잘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게 워낙 성능이 제 눈에는 너무 심플한 방법으로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로라를 하는 대신에 도라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돌아요? 디컴포로레인 웨이트가 없었어요. 그럼 사실 뭐 학습시킬 파라미터 크게 안 늘어나네요. 벡터 하나만 새로 생기는 거예요. 로라 플러스 벡터 하나니까 그렇죠. 사실상 별 차이가 없을 거고 그렇죠. 코드 다 공개되어 있는 거. 그냥 허깅 페이스에 도라 하면 돼요. 아, 다 임플리멘트 있다고 하더라고 페프트 모듈에. 허깅 베이스에? 네, 그러니까 얘네는 아. 진짜 야생에서 살아남을 강한 친구들이구나.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재밌게 읽은 논문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학습 2편인데 한번 재밌게 설명해 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제가 강학습 강의 때문에 이제 저희 다 같이 견뎌야 되고. 그러면 오늘 첫 논문은 뭐냐면 Dormant Neural Phenomenon in Deep RL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강화학습은 재밌게도 학습이 진행되면 될수록 뉴럴 네트워크는 새로운 시그널을 학습하지 못해요. 무슨 말인가 싶죠? 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뭐 그냥 강화학습이 아닌 슈퍼바이저 러닝 할 때는 뭐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걸 고민 안 해보잖아요. 그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은 어떤 스태틱한, 스테이셔너리한 데이터셋 위에서 옵티마이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논하기 때문에 이 논스테이셔너리 등장하는 순간 논스테이셔너리와 딥러닝이 합쳐지는 순간 이런 신기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은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뉴럴 네트워크 딥 RL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왜 떨어질까? 떨어지는 이유는 나의 뉴럴 네트워크의 액티베이션의 정도가 점점 떨어져서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재밌게 한번 분석해본 논문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액티베이션 떨어지는 정도 이런 게 무슨 말이냐 저희는 돌맷이라는 용어를 정의를 할 거예요. 돌맷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레이어 안에서 어떤 특정 뉴런이 다른 나의 같은 레이어에 있는 다른 뉴런의 액티베이션들보다 얼만큼 작은가 그 작은 정도가 많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그 친구는 돌맷 뉴런이라고 부를 거예요. 돌맷 뉴런 페노메넌이라는 건 뭐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돌맷 뉴런의 개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돌맷 뉴런 페노메넌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 돌맷 뉴런이라는 것을 정의한 다음에 강화학습을 쫙 돌려봤더니 이 돌맷 뉴런의 개수가 이게 아주 선형적으로 잘 오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돌맷 뉴런이라는 것은 액티베이션이 죽었다는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왜 우리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엑스프레시비티가 떨어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좀 스파시티하고 연관돼 있는 것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다 저희 한통속입니다. 그러면 이 어널리시스 왜 이런 돌맷 뉴런이 있는 걸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건 뭘 한 거냐면 20 에포크마다 이제 그냥 사이퍼10을 배우는 데 있어서 레이블을 강제로 랜덤 레이블을 부여해봐요. 사이퍼10 데이터셋에. 그래서 처음부터 랜덤 레이블을 생각하시고 랜덤 레이블의 데이터셋 학습을 시키다가 20 에포크마다 논 스테이션 타겟은 레이블을 한번 다시 바꿔본 거고 픽스 타겟은 그런 리라벨링 스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가 슈퍼바이저 러닝 할 때는 이런 돌맷 뉴런 쭉쭉쭉쭉 그냥 잘 떨어진다. 반면에 내가 이거를 리라벨링을 한 순간 돌맷 뉴런의 개수가 팍 오르더라. 내가 타겟 레이블을 주기적으로 바꾼 세팅, 즉
스테이셔너리한 데이터셋이 아닌 얘를 논 스테이셔너리하게 바꾼 순간 이 돌먼 뉴런이 보이더라. 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신테릭하게. 아, 슈퍼바이스 러닝은 이런 현상은 없지만 강학습은 매번 타겟이 바뀌는 세팅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타겟 바뀌는 신테릭한 세팅 만들어 보니까 역시나 의도한 대로 돌먼 뉴런이 막 생기는 거예요. 즉, 이 돌먼 뉴런 페노멘은 타겟 논 스테이셔너리티랑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이런 한 번 죽은 애는 한 번 돌면 된 친구는 사실 다음 스텝에 살아날 수도 있을 텐데 계속 죽어 있냐 확인해 보니 그것도 계속 죽어 있고 그리고 이런 돌먼 뉴런이 생기면 생길수록 새로운 태스크 학습하는 것도 안 됨을 이제 논문상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리사이클링 돌먼 뉴런이라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디어는. 자, 이 친구가 이 뉴런 하나가 다른 뉴런에 비해 값이 현저히 작다고 합시다. 얘가 정의상 돌먼이 됐어요. 돌먼이 되면 뭘 하냐? incoming weight을 randomly initialize 하고요. outcoming weight을 0으로 initialize 합니다. 끝.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학습 도중에 잃었던 어떤 트레이너빌리티를 복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redo라는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돌먼 하다 하는 순간 얘네를 다 이 새롭게 이니셜라이즈 해보니 실제로 이 돌먼 뉴런 레이시오가 과거에 비해 훨씬 현저히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줄어든 만큼 성능도 팍 오르는 것도 보일 거예요. 근데 아웃풋 웨이트가 0으로 되면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x 곱하기 w잖아요. 그럼 x의 아. 웨이트에 따라 w는 학습이 되는 겁니다. 아, 죄송해요. 네, 네. 네. 그 연구실에서 그거 비슷한 거 또 하시지 않습니까? 뭔가 리셋하는 거. 약간 플라스티치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플라스티시티라는 주제 안에서 조금 노는 느낌은 한데 이거 발표했나요? 제가 리스트 확인해봤을 수는 없어가지고. 아니 말씀 그 연구실에서 그 논문 제출하신 것 중에 아, 그렇죠. 네, 그 작년 유직스 현승 학생과 호준 학생이 냈던 논문이 이런 거랑 좀 관련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왜 저렇게 하면 돌먼 뉴런이 적어지는지 이유를 말씀하셨었나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뭐냐면 학습 초반에는 랜덤한 네트워크는 이게 저희가 이걸 하고 싶은 이유가 결국에는 돌먼 하는 애는 액티베이션이 0이 나옴으로써 더 이상 학습이 안 될 거다라고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랜덤한 스크래치의 모델은 언제나 랜덤을 이니셜라이즈 된 모델은 이 트레이너빌리티가 언제나 좋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즉 학습이 지남에 따라 얘가 모종의 이유로 인해 액티베이션이 안 나오는 상태가 되었으니 저희가 알기로는 가장 학습이 잘 되는 모델 이 스크래치 모델로 그냥 보내버리자. 그러면 학습하는 능력이 물론 내가 배워놨던 어떠한 정보들을 잃겠지만 그래도 학습하는 능력은 사실 생기지 않겠냐, 회춘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데 네. 먼저 하세요. 근데 앞에는 이니셜라이즈고 뒤에는 제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이유가 혹시 있어요? 노이즈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액티베이션이 워낙 작아서 네. 사실상 아웃풋에 영향을 못 끼쳤던 친구잖아요. 근데 랜덤리 이니셜라이즈 하면 이제 노이즈를 주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걸 랜덤이. 좀 아까 나왔던 그 소프트맥스 보는 거잖아요. 그거 뭐 그룹핑이나 소프트맥스 하는 거 거기서의 관찰은 이제 좀 아주 작은 숫자들로 좀 쳐내진 것들 그냥 0으로 해버려도 뭐 0으로 해버릴 때랑 뭐 아무 때나 뭐 엄청난 이제 성능 차이가 없다 또는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제가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런 어중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게 그러면 세팅은 여기서 매번 배워야 되는 게 있어서예요. 매번 다른 걸 배워야 되잖아요. 이제 매번 나 새로운 걸 배워만 하는 태스크인데 아까 봤던 태스크들은 또 고정된 스테이셔너리 데이터셋 안에서 내가 어떻게 최대한 뽑아낼까 그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로우 디멘션 매니폴드를 잘 뽑는 게 좋은 게 아닐까 뭐 이런 게뭐 오캄스 레이저에 의해 뭐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서는 왜 이 스파시티를 가지는 게 안 좋냐면 매번 논 스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난 매번 새로운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게끔 얘를 랜덤리 이니셜라이즈 시켜보는 겁니다.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되나요? 네.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 거긴 한데 아까처럼 타깃이 계속 바뀔 때 저 돌먼 뉴런이 늘어나잖아요. 네네. 혹시 저거에 대한 약간 이유 같은 게 있죠?
그게 네네. 정말 저도 너무 알고 싶어요. 정확한 이유를 알면 진짜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그게 아직은 좀 언더스터디 되어 있고 이 논스테이션에서의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떻게 되냐는 요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아직 이거에 대한 해답은 없는 저도 그 돌면 뉴런이 그래도 아예 비율이잖아요. 약간 어느 정도까지 셀스 흡입을 했을 때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거는 워낙 태스크 디펜던트하고 뭐 아키텍처 디펜던트하고 있긴 하지만 보통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0.1로 둬요. 그러니까 나의 친구 또래에 비해 친구들에 비해 10% 합이 10%쯤 된다 하면 돌면 유런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값이면 돌면이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게 이 상대적으로 네 레이어 안에 있는 뉴런들 중에서 너무 이 액티베이션 값이 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아니 네. 그러면 돌면 뉴런의 개수가 네. 전체의 몇 퍼센트가 됐을 때 학습이 그건 없어요. 떨어진다. 아, 네, 이런 그건 다 테스트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해 보면 최종 성능이 어떻게 되냐? 이 리두라는 걸 하니까 이제 기존 어떻게 보면 이건 일종의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거든요. 매번 나의 웨이트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폴더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메서드에 비해 좋은 성능을 가졌다고 하고요. 실제로 뭐 여기서 보면 이 베이스라인이 돌면 뉴런이 제일 못했는데 얘가 제일 높았고 뭐 이 친구 얘는 러닝미스 낮춰본 건데 이 친구는 돌면 뉴런이 베이스라인보다 낮은 만큼 더 성능이 올랐고 마지막으로 리두라는 방법을 해봤더니 이제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되지만 많이 줄일 수 있었고 돌면 뉴런을 그와 같이 동시에 성능도 올릴 수 있는 걸 보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건 이제 약간 그 돌면 뉴런의 시즌 2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작년 ICM에 나왔던 논문이고 이거는 이번 아이클리어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논문인데,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원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해괴만측하지만 이거 되게 학습하기 어렵거든요. 이게 이 픽셀 인풋만 가지고 얘가 관절이 40인가 그래요. 38인가 그런데 이 관절들을 정확하게 움직여가지고 자연스러운 강아지처럼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것 꿈꾸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기어가도록 하는 강아지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제 이 돌면 뉴런이라는 개념을 잘 착안해 왔더니 드디어 강아지가 앞으로 가네요. 물론 고기가 이렇게 된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이게 최선이었겠네요. 체리피킹 한 것도 최선이었을 것 같은데 저게 못한다의 모티베이션이 잘 된다의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야, 우리가 처음이야. 우리가 픽셀 베이스드 인풋을 받아가지고 강화 스팁 RL로 얘를 덧게 한 건 우리가 최초야. 우리 짱이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까 저 사람이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가는데 그것도 대단한 거죠. 이거는 시작 지점일 거예요. 맞다. 근데 이 시작할 때 일어나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일어나는 것도 배우고 이제 좀 발목이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 근데 이 돌면 뉴런이라는 개념 아까 소개해드렸던 거를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픽셀 베이스드 인풋이라고 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원래 강화학습에 뭐 물론 다양한 모달리티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풋 모달리티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시뮬레이터에 있는 어떤 ground truth state라는 게 있어요. 오라클 스테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오라클 스테이트라는 건 뭐냐면 뭐 저희가 사람이 정의한 중요한 피처들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친구의 발목의 현재 각도, 현재 가속력, 뭐 현재 뭐 얼마큼 압력을 받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를 시뮬레이터로부터 직접적으로 추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픽셀에 녹아있는 실제 시뮬레이터의 피지컬 정보들을 사용하는 게 스테이트 베이스드 RL이에요. 그거를 오라클 스테이트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픽셀 베이스는 이제 말 그대로 이 오라클 스테이트 사용하는 게 아닌 실제 얘가 얼만큼 발목이 돌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압력 받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정보 없이 그냥 픽셀만 받고 이걸 유추해 가면서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미지만. 근데 이미지만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졌죠, 문제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하냐. 이제 이게 빨간색이 돌면 뉴런이에요. 아까 저희는 이제 얘네가 어떤 걸 발견을 하냐. 내가 해보니까 이 돌면 뉴런이
초반엔 크더라. 근데 실제로 점점 학습함에 따라 줄어들게 되는데 줄어들 때마다 나의 에이전트가 하는 행동이 바뀌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선 첫 번째 이거부터 해소해야 돼요. 아까 이전 논문은 돌면 레이시오가 점점 커지는 게 문제다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는 그래프가 거꾸로죠. 이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가 너무 어려운 거 바꿨나? 그러니까 강학습에는 두 가지 네트워크가 있어요. 액터라는 친구가 있고 크리틱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뭐 하여튼 네트워크 두 종류가 있는데 이전 논문 방금 했던 논문은 크리틱이라는 모델이 이렇게 작동하더라에 대해 설명한 논문이었고 이 논문은 액터는 이렇게 작동하더라를 알려주는 논문이에요. 근데 뭐 액터가 뭐고 크리틱이 뭐고는 중요하지 않으니 그냥 뉴럴 네트워크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는 여기서 다룰 내용은 돌면 레이쇼가 초반에 컸다가 나중에 작아지는 친구구나. 방금 전거는 작았던 애가 커지는 친구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네, 크리틱한 친구는 점점 커지고 액터라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했었고요. 근데 뭐 하여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학습되는 방법은 초반에 못해요. 못하다가 막 발버둥 치다가 우연히 리워드 보게 돼요. 그 우연한 리워드를 점점 쌓아가면서 그 우연함을 exploit해 가면서 결론적으로 이게 기어다니던 애가 일어서게 된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근데 얘네가 어떤 걸 발견하냐면 야, 내가 이 돌면 레이쇼를 찬찬히 분석해 봤는데 실제로는 여기 리워드 아무 변화 없잖아요. 파란색이 리워드인데 리워드가 그대로여도 이 돌면 뉴런이 팍 떨어진 시점들이 있더라. 리워드는 안 그래요. 근데 팍팍 떨어질 시점을 내가 보니까 얘가 어떤 새로운 비헤이비어를 보더라. 원래는 이 돌면 레이쇼가 클 때는 그냥 누워있기만 해요. 한량이 따로 없죠. 이 한량이 우연히 막 갑자기 기기 시작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근데 길 때 리워드를 굳이 받진 않더라도 이 돌면 레이시오를 받게더라. 즉, 아예 돌면 레이시오는 내가 지금 어떠한 새로운 움직임을 배우는 걸 나타내는 수도 메트릭이 아닐까?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리워드를 보진 않더라도 우리는 돌면 레이시오만 보더라도 얘가 당장 어떤 새로운 비헤이비어를 학습하거나 발견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착안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의 모듈을 바탕으로 아까의 멋진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솔루션. 아까 저희가 말했던 그 돌면 레이시오 있죠? 이 돌면 레이시오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돌면 레이시오가 일정 수준 이하가 된 친구들, 즉 우리가 돌면 타다고 정의하게 된 친구들 있다면 이 친구들을 랜덤 웨이스로 이니셜라이즈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즉 죽은 애를 강제로 스크래치로 바꿔준다. 두 번째. 랑 세 번째가 있는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자세한 내용 같아서 뭐 설명해드리기보다는 그냥 결과만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돌면 뉴런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니 야 진짜 신기하게도 우리가 원래 리워드를 봐야지만 얘가 새로운 걸 배웠구나 새로운 걸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지만 이 돌면 뉴런만 보더라도 오히려 리워드에서 잡지 못했던 어떤 내 모델의 에이전트의 학습의 변화도를 돌면으로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열심히 펄티베이션 해보니까 원래는 아예 학습이 안 되는 태스크들이 아주 너무 잘 학습이 되더라. 원래는 뭐 성공률이 30% 나오던 것도 100%도 나오고 뭐 이제 이 태스크는 아예 뭐 학습이 되지도 않는데 학습이 되고 이제 강아지 달리는 거 저희가 처음 봤던 고개 돌아가 있는 동영상 있죠. 그게 원래 전혀 안 됐었는데 이제는 물론 고개가 좀 웃기긴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잘 달려가는 듯한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실 보통 강학습을 하거나 컨티뉴얼 러닝 하지 않는 이상 이런 논스테이셔너리티를 마주할 일이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런 논스테이셔너리티에는 이런 신기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들이 있고 이네리탄 그리고 뭐 있다는 거를 그냥 다들 알고 넘어가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돌면 레이쇼를 최소화하는 게 학습 고인 거예요? 네. 뭘 학습도 돌면 레이쇼가 크면 죄송해요. 크면 얘를 돌면 레이쇼가 낮으면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모델 뿌리 알고 뭐 이제 Y에서
첫 번째로 모델 프리하게 이걸 풀었다고 하는데 음. 이게 뭐 그냥 리워드가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시간 내에 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끝까지 모아봤는데 한번 도전해보면 저희는 아까 말했죠. 돌만 타다고 판단된 순간 랜덤하게 바꾼다 했어요. 왜냐면 랜덤하게 바꾸는 건 돌만을 없애는 현상이 방법이니까. 그럼 뉴럴에 모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모델 프리예요? 아,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강화학습의 아주 강화학습 용어예요. 네, 모델 베이스 아래량이 뉴럴 네, 뉴럴 모델이 모델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 네네네. 그 뉴럴 모델은 있는 거고, 그건 있고 네, 그건 있고, 이 모델이라는 월드 모델이라는 또 다른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강화학습에. 근데 그건 그냥 네. 그런 걸 오케이. 저 그게 헷갈렸어요. 오케이. 저 뉴럴에서 분명히 뭐 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모델 프리라고 생각해서 학습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뉴럴에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번째 논문에서도 어쨌든 간에 돌몬 유론을 없애는 거 테크닉을 제안한 건데 네네. 요 세 번째 논문은 뭐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아니면 뭐 그걸 그냥 그 테크닉을 안 쓰고 해봤는데 자기 해보는 것보다는 이제 네, 이게 낫다. 그 개념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을 착안해가지고 이런 거를 분석한 논문에서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스팟라이트 받았고 이건 아이크요. 뭐 그래도 강아지 없겠잖아요. 훌륭하죠. 리월드를 학습하긴 한 거죠? 네네 그렇죠. 단지 리워드만 볼 게 아니라 이 돌먼 레이시오를 함께 보자. 함께 보자. 그리고 이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학습시켜보자. 그리고 또 이 돌먼트는 언제나 안 좋은 거니까 없애기도 하면서 저기 우연적으로 발견됐다고 했던가요? 이게 우연히 발견하는 거예요. 학습하는 진행합니다. 학습 진행할 때 처음에 막 랜덤 노이즈를 줘가면서 처음에 뭐 할지 모르니까 랜덤 노이즈를 주면서 이걸 엑스플로레이션을 하는데 엑스플로레이션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연히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